의사들뿐만이 아니라 간호사분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세요.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아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계세요. 모두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 만큼 마음을 한시름 놓으시고 안심하고 아기를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서영재TV의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NICU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은 앞으로 올려드릴 NICU에 대한 이야기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리즈를 만들게 된 계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NICU는 병원에서 가장 숨겨진 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은 보안과 감염 위험 때문이고요. 그리고 면회도 자유스럽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니까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NICU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속해요. 제 본업이 지금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제 본업을 살려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NICU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NICU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NICU에 입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NICU에 입원해 있는 아기가 있는 보호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NICU엔 누가 입원을 하는가, 왜 입원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그 이유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집에 갈 수 없는 상태인 아이들이 모두 NICU에 입원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었어요. 체온 조절이 안 되는 아기거나 습도 조절이 필요한 아이, 아니면 숨 쉬는 게 어렵거나 먹는 게 힘든 아이, 모니터링이나 검사가 필요하거나 어떤 치료가 필요한 아이에게는 병원의 NICU라는 공간보다는 집이 굉장히 야생에 가깝고 이렇게 거친 세상에 아직 나갈 준비가 안 된 아기들을 위해서 이 NICU라는 공간에 의료진들의 판단하에 아기들이 입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NICU에 입원해서 기본적으로 받는 내용들은 여기 빨간색 네모에 표시해드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치료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NICU,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부터 떠오르세요? 저는 이 인큐베이터가 떠오르는데요. 이 사진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 캡처한 장면인데 굉장히 전형적인 NICU의 모습이에요. 근데 물론 이 침대 간의 간격이 굉장히 짧아서 실제랑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인큐베이터들이 차례대로 놓여져 있는 모습이 전형적인 NICU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리생 얘기했다고 설마 안정원 교수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나요? 여기 드라마 속의 인물인 안정원 교수님이 아기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교수님께 치료받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도 야, 너는 안정원 교수처럼 될 수 있냐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안정원 교수님은 소아과 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아외과 교수님인데요. 많은 분들이 소아외과를 소아과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소아외과는 외과라는 분야의 간담체외과, 대장학문외과, 갑상선외과 등등등 여러가지 외과 학문 중에 한 분야인 소아외과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원 교수님은 소아과 교수님이 아니라 외과의 한 분야인 소아외과 교수님인 거고요. 비슷한 예로 소아흉부외과 교수님들도 소아과 교수님이 아니라 흉부외과 교수님이고요. 소아신경외과 교수님도 소아과 교수님이 아니라 신경외과 교수님이에요. 자, 이 인큐베이터를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이유는 인큐베이터가 우리 신생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인큐베이터가 하는 역할은 쉽게 생각하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고요. 그리고 아기를 사방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아기를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하고, 아기가 굴러 떨어지는 낙상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되게 단순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 아기들은 미숙아일수록, 어릴수록 피부가 굉장히 얇아서 가만히 있어도 열과 수분을 막 손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 미숙아일수록 몸에서 체온을 유지할 에너지를 만들어낼 능력이 모자랍니다. 지금 몸도 막 자라야 되고 밥 먹고 하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가 많은 건데, 이런 것들 하기 전에 체온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다른 신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저체온의 아기들이 빠지게 되면 심하면 호흡을 안 하는 무호흡이나 호흡 곤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활력증후라고 부르는 심박수나 혈압 이런 데에도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끔 치료적인 저체온을 하는 하이포설미아 테라피라는 게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너무 전문적인 얘기니까 다음에 다뤄볼 기회가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모든 아이들은, 특히 초극소 미숙아 아이들은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보온을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키우기도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기들에게 모자를 씌우거나 보온용 옷을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아기들의 체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습도 유지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아기들의 피부가 얇아서 수분 손실이 많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 이유인데, 이건 단순히 아기들의 피부가 건조해질까봐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기들의 피부가 얼마나 얇냐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수분이 손실이 돼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까지도 다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 신생아들 같은 경우, 우리 아기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더 많은 부분을 물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체내 수분량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보통 미숙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흡기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호흡기의 관리에서도 수분의 양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다, 가장 기본 치료다라는 사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NICU에서 예전에 보호자 면회가 될 때는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인큐베이터 안에 손 넣어봐도 돼요? 만져봐도 돼요? 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아기의 상태에 따라서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감염 관리 때문도 있지만, 이렇게 인큐베이터 문을 자꾸 열고 닫다 보면 그 안에 온도가 자꾸 떨어지고 습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기들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료진들도 인큐베이터 문을 여는 걸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분들께도 인큐베이터 문을 못 열게 한 거니까 그 점은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기들이 NICU에 입원해서는 다양한 호흡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가지 호흡기 치료받는 아기들 사진을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요. 제일 위에 사진 같은 경우는 기도삽관을 하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코로 양압 환기를 하는 경우에 코를 다 덮는 마스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코 안에 이렇게 콧줄처럼 꽂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의 호흡기를 치료해주게 되는데요. 숨을 쉰다라는 거는 우리가 공기 중에 살아갈 때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숨 쉬는 게 편하지 못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경우가 미숙아 아이들 중에 폐가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호흡기의 도움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 아기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 이상 없이 태어나서 집에서 잘 지내다가 감기 걸려서 호흡기를 달기 위해 들어온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엔 폐렴이 심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귀여운 경우가 코감기가 심한 경우에도 산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을 잘 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기들은 아직 입으로 숨 쉬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코가 막히면 숨이 막혀버려요. 그럼 그 자체로도 질식의 위험이 있고, 숨이 막히기 때문에 분유나 모유를 먹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NICU에 입원해서 정맥으로 영양 공급받고 산소 치료도 받고, 신생아들은 코감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정말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심장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심장 문제 때문에 숨 쉬는 게 어려워서 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기들은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아도 숨을 잘 못 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위식도 역류 때문에 숨을 잠깐 멈추는 경우도 있고, 폐혈증의 증상으로 무호흡이나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여러 가지 컨디션 문제로 인해서 호흡 보조가 필요할 때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호흡기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을 잘 받아야 되겠죠. 영양 공급은 궁극적으로 입으로 잘 먹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사진처럼 보통 NICU에 있는 아기들은 이렇게 콧줄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입안에 관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잘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기들은 영양 공급도 연습이 필요한 분야인데요. 엄마 뱃속에서는 탯줄로 모든 영양분을 다 받다가 세상으로 태어났을 때 탯줄이 끊기면서 아기들이 영양 공급을 이제 입으로 다 받아야 돼요. 이렇게 입으로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를 경구 영양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치료 목적으로 관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줄 때 그거를 경관 영양, 주사제로 영양제를 줄 때 정맥 영양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기들이 입으로 먹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먹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입으로 먹어가지고 식도로 넘어가고, 위를 거쳐서 장으로 넘어가서 소장과 대장을 거쳐서 항문을 통해 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과정이 모두 성숙을 해야 아기들이 입으로 먹을 수 있고요. 건강해야 또 입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일찍 태어난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으로 먹는 과정 자체가 힘이 딸리기도 하고 위장관의 발달이 충분하지 않아서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먹는 게 특히 힘든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일단 주스나 체중이 작은 아이들이거든요.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근육량 자체도 되게 적어서 빠는 힘이 모자라서 빨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흘려서 먹여주는 아이들도 있고 관으로 먹여줘야 되는 아기들도 있는데, 젖병을 빠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과정이고, 그걸 입에서 꿀꺽 삼키는 것도 다 근육 운동이기 때문에 근력이 모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으로 먹는 과정도 힘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때 숨을 쉬면 안 되잖아요.
있잖아요. 다 삼키고 나면 숨을 쉬어야 되고 이렇게 먹는 것과 숨 쉬는 것에 조절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 사례가 들리기도 하고요. 폐가 안 좋아서 숨을 계속 가쁘게 쉬어야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먹기 위해서 숨을 잠깐 참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기도 다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고 호흡기에 질환도 없어야 입으로 먹는 게 잘 되고요. 그리고 위나 장이 아직 미숙해서 먹어서 영양을 섭취하는 거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아이도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스를 너무 많이 먹기도 하고 가스가 많이 차기도 해서 배가 많이 부르고 그렇게 많이 부른 배 때문에 오히려 또 숨을 잘 못 쉬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으로 먹이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천천히 연습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먹는 양을 늘리는 걸 저희가 피딩 빌드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정말 입으로나 관으로나 아무것도 먹기 힘든 컨디션의 아기들 같은 경우는 정맥 영양부터 시작을 해요. 아기들에게 주사 영양제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다가 점점 먹는 것을 연습시킵니다. 보통은 정맥 영양만 받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경관 영양을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관을 통해서 먹는 양을 조금씩 늘려줘서 소화관의 운동을 발달을 시켜주고요. 아이들이 주스도 차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입으로 먹는 거를 조금씩 연습해서 궁극적으로는 입으로 먹는 양을 점점 많이 늘려서 입으로 모든 영양분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키우는 게 저희 피딩 빌드업의 목표예요. 그런데 간혹 어떤 병이 남아있거나 장애가 남아있어서 입으로 먹는 걸 하지 못하고 집에 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런 아이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픈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퇴원하고 나서도 재활의학과나 이런 데에서 구강재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통해서 훈련을 해서 먹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선생님 초빙해서 한번 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면서 다양한 검사들을 하거든요. 특히 중요한 게 모니터링이에요.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왜 이렇게 뭐 붙여놓고 띠띠띠 울리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모니터 기계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심박수나 혈압, 산소 포화도, 호흡수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측정하기도 하고요.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는 아기가 소변을 잘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기 기저귀 갈아줄 때마다 소변이나 대변량을 체크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말고 혈액이나 소변 검사 같은 걸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들은 신생아들용으로 피 한 방울로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많이 검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피 검사도 있고 응급한 상황에 하는 피 검사나 소변 검사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기들 굉장히 작잖아요. 3kg짜리 아기를 안아도 굉장히 작고 가벼운데 1kg도 안 되는 아기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작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서 피 검사하겠다고 피를 막 마음껏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할 때도 이 검사를 위해서 피가 몇 cc가 필요한지 우리 아기가 지금까지 몇 cc의 피를 뽑았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하고요. 이 검사의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도 검사를 못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기의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응급하게 검사하는 횟수를 늘리기 전에 우리가 아기가 나빠지기 전에 먼저 처치를 해주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 검사들도 해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같은 것도 찍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음파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도 많이 하고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MRI를 찍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신생아들 같은 경우 MRI처럼 오래 걸리는 검사는 수면을 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검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퇴원을 했다가 검사를 위해서 입원하는 아이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아이들 중에 MRI를 찍기 위해서 입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기들은 검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이 신생아실을 보는 의사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검사를 하나하나 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치료들과 케어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합니다. 우리 신생아들한테도 항생제 쓰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라든지 아니면 뭐 심장에 이상이 있을 때 심장 관련된 약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약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신생아들 약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음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신생아들 약 용량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가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되게 두꺼운 전화번호부 같은 책이 있는데 전 세계의 많은 의사들도 우리 신생아에게 약 쓰는 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쓸지 많이 연구를 했어요.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약을 쓴다는 것도 보호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술이나 시술 아니면 황달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광선 치료까지 굉장히 다양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ICU에서는 이런 치료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아기를 씻기기도 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이고 재우고 울면 달래주고 이런 기본적인 케어까지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NICU에서 한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의사들 뿐만이 아니라 간호사분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심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작은 아기를 돌보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인지 다른 분들이 많이 인정해 주시고 주변에 NICU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상 두 편을 통해 NICU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NICU라는 공간은 워낙에 병원 내 다른 공간과 많이 달라서 드라마에서도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서 드라마를 통한 간접 경험도 힘든 게 이 NICU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 NICU는 대학병원 내에서도 특수부서에 속해요. 이런 특수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의료진들도 있고 다른 직원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모든 분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아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기를 보지 못하는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으시긴 마련이지만, 병원에 있는 분들이 모두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 만큼 마음을 한시름 놓으시고 안심하고 아기를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까지 NICU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들도 NICU에 아기가 있는 보호자분들과 혹시 NICU로 입원이 예정되어 있는 아기를 갖고 계신 우리 산모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제가 앞으로도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신생아들에 대한 이야기, NICU에 대한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들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